청남시는 산 하나를 등지고 강 하나를 앞에 둔 작은 도시였다. 사람들은 이 도시를 떠올릴 때 흔히 두 가지를 함께 떠올렸다. 하나는 해마다 봄이면 강둑을 따라 피어나는 벚꽃이었고, 다른 하나는 이름을 밝히지 않은 채 30년째 이어지고 있다는 어느 장학금이었다. 오경자는 그 도시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었다. 청남일보 사회부 기자로 일한 지 32회. 이제 정년을 6달 앞두고 있었다. 후배들은 그녀를 두고 은퇴 전 마지막 특종을 노리는 노기자쯤으로 여겼지만 정작 그녀 자신은 특종이라는 말에 별다른 흥미를 느끼지 못한 지 오래였다. 다만 이번 취재만큼은 달랐다. 편집국장이 그녀의 책상 위에 툭 던지듯 내려놓은 취재 지시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이름 없는 장학금 30주년 특집. 청남장학재단은 시청 뒤편 오래된 2층 건물에 새들어 있었다. 재단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사무실은 좁았고 직원도 사무국장 한 사람과 자원봉사자 두엇이 전부였다. 사무국장 이명태는 오경자를 반갑게 맞았다. 그는 이 재단이 생긴 이래로 10년 넘게 그 자리를 지켜온 사람이었다. 30년입니다, 기자님. 단 한 해도 거르지 않았어요. 이명태는 낡은 서류철을 책상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다. 서류철 안에는 매년 정확히 같은 시기, 같은 방식으로 도착한 후원금 내역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봄이 시작될 무렵 우체국 소인이 찍힌 우편안이 재단으로 도착했다. 발신일란은 언제나 비어 있었다. 다만 짧은 메모 한 장이 함께 들어있을 뿐이었다. 해마다 필체는 같았고 문장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이름을 남기지 않는 조건으로. 오경자는 서류철을 넘기며 손끝으로 종이의 질감을 가만히 느꼈다. 30년이라는 세월이 손끝에 만져지는 듯했다. 그녀가 물었다. 금액은 늘 같습니까? 처음 우연은 조금씩 달랐습니다. 그런데 6회째부터는 신기하리만치 똑같아요. 물가가 오르는 걸 감안하면 액수도 조금씩 늘어야 할 텐데 꼭 그만큼만 늘었습니다. 마치 계산을 해서 보내는 사람처럼요. 이명태의 말에는 존경과 궁금증이 함께 배어 있었다. 그는 오랫동안 이 사람의 정체를 추측해왔다고 했다. 은행에 다니는 사람일까? 회계를 하는 사람일까? 그러나 그 어떤 추측도 확신에 이르지는 못했다. 오경자는 재단 벽에 걸린 오래된 액자를 바라보았다. 그동안 이 장학금으로 학업을 이어간 학생들의 이름이 나이 순으로 나열되어 있었다. 어떤 이름은 이제 이 도시를 떠나 먼 곳에서 자리를 잡았고 어떤 이름은 여전히 이 도시에 남아 살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그 이름들 사이에서 낯익은 무언가를 찾으려는 듯 오래도록 눈을 떼지 못했다. 취재를 시작하기 전 오경자는 자신에게 몇 가지를 다짐했다. 30년간 이름을 감춘 사람의 뜻을 함부로 흔들지 않을 것. 그러나 그 사람이 왜 그토록 오래 이름을 지어왔는지 그 마음의 결만큼은 반드시 헤아려 볼 것. 그녀는 그것이 은퇴를 앞둔 기자로서 마지막으로 세상에 남기고 싶은 이야기라고 생각했다. 사무실을 나서기 전 이명태가 문득 생각났다는 듯 낡은 봉투 하나를 건넸다. 가장 최근에 도착한 30번째 후원금이 들어있던 봉투였다. 봉투는 이미 비어 있었지만 오경자는 그것을 코끝에 가만히 대어 보았다. 어딘가 익숙한 냄새가 났다. 달큰하고 고소한 갓 구운 빵 냄새와 닮은 냄새였다. 그녀는 그 냄새를 어디서 맡았는지 당장은 떠올리지 못했다. 다만 오래전, 아주 오래전에 어느 골목이 떠올랐다가 사라졌다. 그것은 아버지와 함께 걷던 저녁의 기억이었다. 오경자는 고개를 저어 그 기억을 밀어내고 봉투를 조심스레 가방에 넣었다. 취재는 이제 막 시작이었다. 건물을 나서며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벚꽃이 지고 있었다. 30년 전에도
이 도시에는 이렇게 꽃이 졌을 것이었다. 그리고 그 꽃이 지는 계절마다 이름 없는 누군가는 조용히 편지 한 장을 써 내려갔을 것이었다. 오경자는 문득 그 사람이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도시 어딘가에서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으리라는 사실이 이상하리만치 마음을 무겁게 한다고 느꼈다. 봄바람이 불었다. 벚꽃인 몇 장이 그녀의 어깨 위로 내려앉았다. 오경자는 그것을 가만히 털어내며 낡은 취재 수첩을 펼쳤다. 첫 장에 그녀는 이렇게 적었다. 이름 없는 장학금. 그 30번째 봄의 기록. 펜을 쥔 손이 어쩐지 평소보다 조금 더 무거웠다. 편집국으로 돌아온 오경자는 그날 밤 늦도록 자리를 뜨지 못했다. 책상 위에는 30년치 장학생 명단이 흩어져 있었다. 그녀는 한 사람씩 이름을 짚어가며 지금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지 상상해 보았다. 어떤 이름 옆에는 의사, 교사라는 메모가 붙어 있었고 또 어떤 이름 옆에는 아무 메모도 없이 그저 물음표만 남아 있었다. 후배 기자 하나가 야근하다 말고 그녀의 어깨 너머로 서류를 들여다보며 물었다. 선배님, 이걸 30년 동안 찾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대요? 찾으려 한 사람은 많았지. 다만 아무도 끝까지 가지 않았을 뿐이야. 오경자는 그렇게 답하며 낡은 봉투를 다시 꺼내 들었다. 그녀는 이 취재가 단순한 신원 확인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누군가 지켜온 침묵에는 침묵 자체로도 전해야 할 이유가 있을 것이었다. 그녀는 그 이유를 찾고 싶었다. 창밖으로 어둠이 짙어졌다. 청남시의 밤은 조용했다. 오경자는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젊은 시절의 아버지가 교탁 앞에 서 있는 사진이었다. 국어 선생님이었던 아버지는 사진 속에서도 어딘가 조심스러운 얼굴을 하고 있었다. 오경자는 그 사진을 오래도록 바라보다가 다시 서랍 속에 넣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지도 벌써 20년이 흘렀다. 그녀는 아직 아버지에 대해 다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애써 외면하며 살아온 터였다. 이튿날 아침, 오경자는 다시 장학재단을 찾았다. 이명태는 그녀를 위해 지난 30년간의 우편한 원본을 스캔한 파일과 봉투, 겉면을 찍어둔 사진 몇 장을 따로 챙겨두고 있었다. 그는 조심스레 덧붙였다. 기자님, 혹시라도 이분을 찾으시더라도 밝히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이분이 30년간 지켜온 뜻이니까요. 오경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 역시 같은 생각이었다. 다만 그녀가 정말로 알고 싶은 것은 이름 석자가 아니었다. 그 이름 뒤에 숨어 있을 사연. 그리고 그 사연이 지금 이 도시에 남긴 흔적이었다. 사진 속 봉투는 하나같이 낡은 서류 봉투였다. 다만 마지막 몇 년치의 봉투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었다. 봉투 안쪽 잘 보이지 않는 접힌 부분에 아주 옅게 남은 기름 얼룩이었다. 오경자는 그것을 오래도록 들여다보았다. 빵을 포장했던 종이 봉투를 재활용해 쓴 흔적처럼 보였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어젯밤 맡았던 그 냄새가 다시 떠올랐다. 그녀는 취재 수첩에 짧게 적었다. 제과점을 확인할 것. 청남시에는 오래된 빵집이 몇 곳 남아있지 않았다. 그녀는 그 이름들을 하나씩 짚어보며 이 작은 단서가 30년의 침묵을 여는 첫 번째 문이 될 수도 있으리라 예감했다. 창밖으로 벚꽃이 마지막 잎을 떨구고 있었다. 봄은 그렇게 30번째 이야기를 향해 조용히 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오경자는 그날 오후 편집국 옥상으로 올라가 홀로 담배 대신 커피 한 잔을 들고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청남시는 그녀가 평생을 지켜본 도시였다. 크고 화려한 일은 별로 없었지만 사람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서로를 돌보며 살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31년의 기자 생활을 돌아보며 자신이 정말
이 도시의 이야기를 얼마나 제대로 담아왔는지 스스로에게 물었다. 특종을 줬던 시절도 있었고 사람들의 눈물과 웃음을 그대로 옮기려 애쓰던 시절도 있었다. 그러나 이번 취재는 그 어떤 것과도 달랐다. 이것은 처음부터 그녀 자신의 뿌리와 닿아 있는 이야기였다. 옥상 난간에 기대어 선 그녀의 눈에 저 멀리 아버지가 평생을 몸담았던 청남고등학교의 지붕이 들어왔다. 오경자는 오래도록 그 지붕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계단을 내려갔다. 청남시에 남아있는 오래된 빵집은 셋뿐이었다. 오경자는 그 이름들을 수첩에 적어놓고 하나씩 짚어가며 발걸음을 옮겼다. 첫 번째 빵집은 이미 프랜차이즈로 간판을 바꾼 지 오래였고 두 번째 빵집은 주인이 2번이나 바뀌어 30년 전의 기록이 남아있지 않았다. 남은 곳은 시장 골목 안쪽 덕수베이커리라는 낡은 간판을 단 작은 가게 하나뿐이었다. 가게 앞에 서서 오경자는 잠시 걸음을 멈추었다. 유리문 너머로 각 구운 빵 냄새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달큰하고 고소한 그 냄새였다. 봉투에서 맡았던 냄새와 똑같았다. 그녀는 심장이 조금 빠르게 뛰는 것을 느끼며 문을 열었다. 가게 안은 오후의 햇살로 가득했다. 진열대에는 소박한 빵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계산대 뒤에서 한 남자가 밀가루 묻은 앞치마를 두른 제 빵틀을 정리하고 있었다. 나이는 50대 중반쯤 되어 보였다. 그가 고개를 들어 오경자를 바라보았다. 어서 오세요. 남자의 목소리는 낮고 담담했다. 이름표에는 한덕수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오경자는 명함을 건네며 자신을 소개했다. 청남일보 오경자입니다. 취재차 몇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한덕수의 눈빛이 순간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러나 그는 이내 표정을 가다듬으며 밀가루 묻은 손을 앞치마에 닦았다. 저 같은 사람한테 취재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빵 만드는 사람인데요. 30년째 이 도시에 이어지고 있는 익명의 장학금에 대해 취재하고 있습니다. 후원자를 찾는 것은 아니고 그 뜻을 기리는 특집 기사를 준비 중이에요. 그 말에 한덕수의 손이 잠시 멈췄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오경자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곧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다시 손을 움직이며 대답했다. 그런 좋은 일을 하는 분이 계시다니 다행이네요. 오경자는 더 캐묻지 않았다. 그녀는 오랜 취재 경험으로 사람의 방어가 단단할수록 정면으로 부딪히기보다 곁을 맴도는 편이 낫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대신 진열대에 빵을 몇 개 골라 담으며 자연스럽게 말을 이었다. 이 가게는 언제부터 하셨어요? 한 25년쯤 됐습니다. 그전에는요? 한덕수는 잠시 뜸을 들이다 답했다. 그전에는 이것저것 했습니다. 대학 졸업하고 제과 기술을 배웠어요. 오경자는 그 대답 속에서 무언가 조심스레 걸러지는 느낌을 받았다. 그녀는 빵값을 계산하며 봉투를 건네받았다. 봉투를 받아드는 순간 그녀는 눈을 크게 떴다. 봉투의 재질과 접힌 모양이 재단 사무실에서 보았던 그 낡은 서류 봉투와 놀랍도록 닮아 있었다. 물론 이 도시의 많은 상점이 비슷한 재활용 봉투를 쓰고 있을 터였다. 그러나 오경자의 직감은 이미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가게를 나서며 그녀는 뒤를 돌아보았다. 한덕수는 여전히 빵틀을 정리하고 있었지만 그의 시선은 어느새 오경자의 뒷모습을 향해 있었다. 두 사람의 눈이 잠시 마주쳤다. 한덕수는 이내 시선을 거두고 다시 일에 몰두했다. 그러나 그 짧은 순간 오경자는 그의 눈빛에서 낯선 감정을 읽었다. 경계도 아니었고 저기도 아니었다. 그것은 차라리 오래 감춰온 슬픔에 가까운 것이었다. 그날 저녁 오경자는 집으로 돌아가는 대신 아버지가 남긴 유품 상자를 찾아 친정집 다락으로 향했다. 어머니는 이미 몇 해 전 세상을 떠났고
낡은 집은 오빠 내외가 관리하고 있었다. 오경자는 오빠에게 양해를 구하고 다락 한쪽에 놓인 나무 상자를 열었다. 아버지 최영식이 평생 국어 교사로 일하며 남긴 물건들이었다. 낡은 만년필, 색이 바랜 성적표 몇 장, 그리고 손때에 묻은 학생 명부들. 그녀는 그 명부들을 하나씩 넘겨보았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라기보다는 그저 오랜만에 아버지의 손글씨를 보고 싶었을 뿐이었다. 아버지는 살아생전 말수가 적은 사람이었다.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도 늘 남을 먼저 챙기던 사람이었지만 정작 가족에게는 그 다정함을 잘 표현하지 못했다. 오경자는 어린 시절 아버지가 봉급날마다 어디론가 나가 늦게 돌아오던 기억을 떠올렸다. 그때는 그것이 그저 동료 교사들과의 술자리인 줄로만 알았다. 명부를 넘기던 그녀의 손이 문득 멈췄다. 30년 전 아버지가 담임을 맡았던 반의 학생 명부 한 귀퉁이에 낯익은 이름, 석자가 연필로 조그맣게 적혀 있었다. 한덕수. 그 옆에는 짧은 메모가 남아 있었다. 가정 형편 어려움, 자퇴 위기. 오경자는 그 이름을 오래도록 내려다보았다. 우연일 수도 있었다. 흔한 이름은 아니었지만 세상에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하나뿐이라는 법은 없었다. 그러나 그녀의 가슴 한구석에서는 이미 어떤 예감이 조용히 자라나고 있었다. 명부를 넘기던 손끝에 오래된 종이 한 장이 걸려 나왔다. 그것은 30여 년 전 어느 은행의 송금 영수증이었다. 잉크가 흐려져 금액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받는 이의 이름만큼은 또렷했다. 다시 한번 한덕수. 오경자는 숨을 멈춘 채 그 영수증을 손에 쥐었다. 종이는 오랜 세월 탓에 가장자리가 바스러질 듯 얇아져 있었다. 그녀는 다락방 한쪽에 놓인 낡은 안진뱅이 책상 앞에 앉았다. 어린 시절 아버지가 밤늦도록 무언가를 적던 바로 그 책상이었다. 그때 오경자는 아버지가 다음 날 수업 준비를 하는 줄로만 알았다. 그러나 지금 손에 쥔 영수증을 보고 있자니 그 밤들이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왔다. 오빠가 다락으로 올라와 그녀를 찾았다. 뭘 그렇게 열심히 보고 있어. 오빠, 아버지가 예전에 한덕수라는 학생 얘기하신 적 있어? 오빠는 고개를 갸웃했다. 글쎄, 워낙 제자가 많으셨으니까. 근데 왜? 오경자는 영수증을 오빠에게 보여주지 않은 채 조용히 접어 넣었다. 아직은 누구에게도, 심지어 가족에게도 이 예감을 확신으로 말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녀는 이 실마리를 조금 더 조심스럽게, 조금 더 확실하게 쫓아가고 싶었다. 집을 나서는 길, 오경자는 어린 시절 아버지와 함께 걷던 골목을 지나쳤다. 그 골목 끝에는 오래전 문을 닫은 작은 방앗간이 있었다. 아버지는 그 앞을 지날 때마다 걸음을 조금 늦추곤 했다. 어린 오경자는 그 이유를 묻지 않았다. 32해가 지난 지금에야 그녀는 아버지의 걸음이 느려지던 그 순간들이 실은 무언가를 곱씹는 시간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저녁 하늘 아래 그녀는 그 골목 끝에서 오래도록 서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오경자는 오랫동안 열어보지 않았던 앨범 하나를 꺼냈다. 어린 시절 가족 사진들이 빼곡히 꽂혀있는 낡은 앨범이었다. 사진 속 아버지는 늘 어딘가 조금 지쳐 보이는 얼굴이었지만 자식들 앞에서만큼은 애써 미소를 지으려 노력한 흔적이 역력했다. 오경자는 그중 한 장, 초등학교 입학식 사진을 오래도록 들여다보았다. 새 옷이 아니라 사촌에게 물려받은 옷을 입고 서 있던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다가왔다. 그때는 그것이 서러웠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 옷의 자리에 다른 누군가의 학비가 놓여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앨범을 덮으며 나직이 한숨을 내쉬었다. 원망과 이해, 그리움과 서운함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가슴 속에서 조용히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그녀는 그 밤 오랜만에 아버지의 산소에 다녀와야겠다고 마음먹었다. 다음 날 아침 오경자는 출근 전 잠시 짬을 내어 근교의 공원묘지를 찾았다. 아버지의 산소는 20년 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그녀는 준비해 온 국화 몇 송이를 내려놓고 오래도록 묘비 앞에 서 있었다. 묘비에는 국어교사 최영식, 여기 잠들다라는 짧은 글귀만이 새겨져 있었다. 오경자는 그 단출한 문구를 바라보며 그 안에 담기지 못한 아버지의 수많은 이야기들을 생각했다. 그녀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아버지, 저 지금 아버지에 관한 취재를 하고 있어요. 제가 알던 아버지보다 어쩌면 더 큰 아버지를 만나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바람이 불어와 묘비 주변의 풀잎을 흔들었다. 오경자는 그 바람이 마치 아버지의 대답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한참을 그 자리에 머물다가 출근 시간에 쫓겨 서둘러 산을 내려왔다. 며칠 뒤 오경자는 다시 덕수 베이커리를 찾았다. 이번에는 취재 수첩과 함께 아버지의 유품에서 찾아낸 영수증 사본을 가방 안에 챙겨 넣었다. 그러나 그것을 곧바로 꺼내 보일 생각은 없었다. 그녀는 먼저 한덕수라는 사람 자체를 조금 더 알고 싶었다.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이번에도 고소한 빵 냄새가 먼저 그녀를 맞았다. 한덕수는 오븐 앞에서 각 구운 식빵을 꺼내고 있었다. 그는 오경자를 알아보고는 살짝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이내 담담한 얼굴로 돌아갔다. 또 오셨네요. 빵이 맛있어서요. 그리고 몇 가지 더 여쭙고 싶은 것도 있고요. 한덕수는 손을 멈추지 않은 채 대답했다. 저는 별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냥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반죽하고 굽고 파는 사람이에요. 25년 동안 이 자리를 지키신 건 쉬운 일이 아니셨을 텐데요. 쉬운 일이야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짧은 대답이었지만 오경자는 그 안에서 어떤 무게를 느꼈다. 그녀는 진열대에 놓인 빵을 둘러보는 척하며 조심스레 화제를 옮겼다. 청남고등학교 나오셨어요? 한덕수의 손이 아주 잠깐 멈췄다. 오븐 장갑을 벗어 걸어두는 동작이 평소보다 조금 느려졌다. 그건 왜 물으십니까? 취재를 하다 보니 여러 졸업생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요. 한덕수는 오경자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 시선에는 경계심이 뚜렷했다. 기자님, 저는 그냥 평범하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취재하실 만한 사연 같은 건 없어요. 제가 뭔가 오해를 산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저는 그저 죄송하지만 오늘은 가게가 좀 바빠서요. 한덕수는 대화를 서둘러 끊었다. 그는 등을 돌려 다시 오븐 쪽으로 향했다. 오경자는 더 캐묻지 않고 조용히 가게를 나섰다. 그러나 문을 닫고 돌아서는 순간 유리창 너머로 비친 한덕수의 모습이 그녀의 눈에 들어왔다. 그는 오븐 앞에 선 채 한동안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그날 밤 오경자는 편집국에서 한덕수라는 이름을 조용히 검색해 보았다. 지역 상공회의소 소식지 한 귀퉁이에 그가 몇 해 전 어느 복지시설에 밀가루와 빵을 정기적으로 기부해왔다는 짧은 기사가 실려 있었다. 기사에는 그의 인터뷰 한 줄이 남아 있었다. 받은 게 있으니 갚아야 할 것도 있는 거죠. 오경자는 그 문장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다. 그녀는 또한 청남고등학교 동문회 명부를 통해 30년 전 그 학교에 재학했던 한덕수의 기록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담임 교사란에는 최영식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오경자는 손끝이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이제 더는 우연이라 말할 수 없었다. 그녀는 취재 수첩에 이렇게 적었다. 한덕수는 아버지의 제자였다. 그리고 그는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 창밖으로 밤이 깊어가고 있었다.
오경자는 펜을 내려놓고 오래도록 창밖을 바라보았다. 아버지가 살아 계셨다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설명해 주셨을까? 그녀는 처음으로 20년 전 세상을 떠난 아버지에게 묻고 싶은 것이 이토록 많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러나 동시에 그녀의 마음 한편에는 오래된 서운함도 함께 자리하고 있었다. 어린 시절 넉넉지 않은 살림에도 아버지는 늘 남의 사정을 먼저 챙겼다. 명절 때조차 새 옷 한 벌 얻어 입기 어려웠던 기억, 어머니가 살림을 꾸리느라 삭바느질까지 해야 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그 모든 궁핍의 뒤편에 어쩌면 이런 사연이 숨어 있었던 것은 아닐까. 오경자는 그 생각에 이르자 반가움과 서글픔이 동시에 밀려오는 것을 느꼈다. 이튿날 아침, 오경자는 청남고등학교를 찾아갔다. 학교는 30년 전과 많이 달라져 있었지만 행정실 한쪽에는 여전히 오래된 졸업앨범들이 보관되어 있었다. 그녀는 행정실장의 양해를 구해 30년 전 졸업앨범을 펼쳤다. 빛바랜 흑백 사진 속에 앳된 얼굴의 한덕수가 서 있었다. 그리고 그 옆 페이지, 교사들의 단체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아버지 최영식이 있었다. 오경자는 그 두 장의 사진을 나란히 두고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담임 교사와 제자로 만났을 두 사람. 그러나 두 사람을 이어주는 것이 단순한 사제지간의 인연만은 아니었으리라는 예감이 점점 확신으로 굳어지고 있었다. 행정실장은 오경자에게 낡은 서류 하나를 더 보여주었다. 30년 전 한덕수라는 학생의 학비 미납으로 인한 자퇴 처리 예정 문서였다. 그러나 문서 하단에는 학비 완납, 자퇴 취소라는 손글씨, 메모가 붉은 잉크로 적혀 있었다. 날짜는 최영식이 담임을 맡고 있던 그해 봄이었다. 이 시기에 갑자기 학비가 완납된 학생이 꽤 있었어요. 그때는 다들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어느 선생님 한 분이 사비를 털어 도와주셨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인지는 저도 정확히 몰라요. 행정실장의 말을 들으며 오경자는 손끝이 떨려오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서류를 사진으로 남기고 학교를 나섰다. 교문을 나서는 길, 운동장에서는 지금의 학생들이 체육 수업을 하고 있었다. 30년 전 이곳에서 한 소년이 자퇴의 위기에서 벗어나 훗날 도시의 작은 빵집, 주인이 되기까지의 시간을 오경자는 가만히 헤아려 보았다. 그리고 그 모든 시작에 아버지가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이 그녀의 가슴을 뜨겁게 그리고 아리게 만들었다. 학교를 나선 오경자는 곧장 사무실로 돌아가는 대신 천천히 강변을 따라 걸었다. 벚꽃은 이미 다 지고 연두빛 새잎이 가지마다 돋아나고 있었다. 그녀는 걸으며 지금까지 모은 조각들을 하나씩 머릿속에 늘어놓았다. 아버지의 학생 명부에 적힌 이름, 은행 송금 영수증, 자퇴 취소 서류의 붉은 메모, 그리고 30년째 이어지는 봉투 속 빵 냄새. 조각들은 하나씩 서로를 향해 다가서고 있었지만 아직 완전한 그림이 되지는 못했다. 그녀는 문득 걸음을 멈추고 강물을 내려다보았다. 만약 짐작이 사실이라면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둘이었다. 30년 전 도움을 준 사람과 그 도움을 받은 사람. 그런데 지금 재단으로 도착하고 있는 후원금은 여전히 한덕수의 이름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아버지는 20년 전에 세상을 떠났으니 지금의 후원자가 아버지일 수는 없었다. 그렇다면 지금 봉투를 붙이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오경자의 머릿속에서 하나의 답이 서서히 떠올랐다. 어쩌면 은혜를 입은 사람이 그 은혜를 다시 다른 사람에게 이어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 생각에 이르자 오경자는 강둑에 선 채로 오래도록 움직이지 못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 이야기는 그녀가 처음 짐작했던 것보다 훨씬 크고 깊은 것이었다. 한 사람의 선의가 30년의 세월을 건너
또 다른 사람의 선의로 이어지고 있는 순환의 이야기. 그녀는 취재 수첩을 꺼내 강바람에 흔들리는 페이지 위에 이렇게 적었다. 이것은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어짐의 이야기다. 저물어가는 오후 햇살이 강물 위에 부서지고 있었다. 그날 저녁 오경자는 편집국으로 돌아가는 대신 덕수 베이커리가 보이는 맞은편 골목 카페에 앉아 오래도록 창밖을 바라보았다. 유리창 너머로 한덕수가 손님을 맞고 빵을 포장하고 다시 5분 앞으로 돌아가는 일상의 풍경이 이어지고 있었다. 그녀는 그 평범한 풍경 속에 30년의 비밀이 숨어 있다는 사실이 새삼 낯설게 느껴졌다. 그는 특별할 것 없는 얼굴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 성실함 하나하나가 어쩌면 은희에 대한 조용한 응답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오경자는 식어버린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며 이 취재를 시작하기 전에 자신과 지금의 자신이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가만히 헤아려 보았다. 처음에는 그저 특집 기사를 위한 취재였을 뿐인데 이제는 자신의 뿌리를 되짚는 여정이 되어 있었다. 그녀는 카페를 나서며 내일은 반드시 한덕수와 정면으로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어야겠다고 다짐했다. 한덕수는 그날 밤 오랜만에 가게 문을 일찍 닫았다. 오경자가 다녀간 뒤로 마음이 어수선했다. 그는 반죽대를 정리하다 말고 손을 멈추고 오래도록 창밖을 바라보았다. 30년 전의 봄이 자꾸만 떠올랐다. 그해 봄, 18피 한덕수는 청남고등학교 3학년이었다. 아버지는 그가 중학교에 다닐 무렵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 홀로 삭시를 하며 3남매를 키우고 있었다. 학비는 늘 밀렸고 도시락을 싸오지 못하는 날이 더 많았다. 그해 봄, 결국 학교로부터 통보가 왔다. 학비를 완납하지 못하면 다음 학기부터 등교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다. 한덕수는 그 통보문을 손에 쥐고 한참을 교실 뒤편에 서 있었다. 대학은커녕 고등학교 졸업장조차 손에 넣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그를 짓눌렀다. 그는 담임이었던 최영식 선생 앞에서 자퇴서를 내밀었다. 선생님, 저 그만 다니겠습니다. 최영식은 자퇴서를 받아들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물었다. 덕수야, 정말 학교를 그만두고 싶어서 그러는 거냐? 한덕수는 고개를 저었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참았다. 그만두고 싶은 게 아니라 방법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최영식은 그 자퇴서를 서랍 속에 넣어두었다. 그리고 며칠 뒤 학교로부터 통보가 왔다. 한덕수의 학비가 완납되었으니 계속 등교하라는 내용이었다. 한덕수는 어리둥절했다. 어머니에게 물었지만 어머니도 그런 돈을 낸 적이 없다고 했다. 담임을 찾아가 물었지만 최영식은 그저 웃으며 학교에서 좋은 일이 있었나 보다 라고만 했다. 그로부터 얼마 후 한덕수의 집으로 편지 한 통이 도착했다. 발신인이 적혀있지 않은 봉투였다. 안에는 얼마간의 돈과 함께 짧은 메모가 들어있었다. 공부는 계속해야 한다. 이 돈은 갚을 필요 없다. 다만 언젠가 여유가 생기거든. 너와 같은 처지의 다른 사람에게 갚아주기 바란다. 필체는 낯설었다. 한덕수는 그 편지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다. 그는 그 편지 덕분에 고등학교를 무사히 졸업했고 이후 장학금을 받으며 전문대학 제과제빵과에 진학할 수 있었다. 졸업 후에는 도시의 유명 제과점에서 오래도록 기술을 배웠다. 그러나 그 세월 내내 그는 자신을 도와준 사람이 누구인지 끝내 알아내지 못했다. 담임이었던 최영식을 의심한 적도 있었지만 물을 때마다 선생은 그저 모르는 일이라며 웃어넘겼다. 한덕수는 언젠가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었지만 그 기회는 좀처럼 오지 않았다. 세월이 흘러 한덕수가 30을 앞두고 있을 무렵 그는 우연히 최영식의 부고 소식을 전해 들었다. 청남고등학교를 정년퇴임하고
며칠 지나지 않아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었다. 한덕수는 장례식장을 찾아 오래도록 그 앞을 서성였다. 결국 안으로 들어가지는 못했다. 자신이 은인이라 여겼던 사람이 정말 은인이었는지 확신할 수 없었기에 유가족 앞에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장례식장을 나서던 그날 저녁, 한덕수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다. 누군가의 이름 모를 호의로 인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사실만은 분명했다. 그는 그 밤, 오래도록 걷다가 문득 하나의 다짐을 했다. 자신을 도와준 사람의 이름을 끝내 알아내지 못한다면 대신 그 사람이 자신에게 남긴 부탁을 실천하기로 너와 같은 처지의 다른 사람에게 갚아주기 바란다. 그 문장이 그의 남은 삶의 방향을 정했다. 그로부터 몇 해 뒤, 한덕수는 작은 빵집을 열었다. 첫 해에는 가게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벅찼다. 그러나 사업이 자리를 잡아가던 3년째 되던 해봄, 그는 처음으로 청남 장학재단에 이름을 밝히지 않은 후원금을 보냈다. 그 후로 한 해도 거르지 않았다. 그는 매년 봄 편지를 쓸 때마다 30년 전 자신이 받았던 그 편지의 문장을 떠올리며 조심스레 펜을 눌러 적었다. 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이름을 남기지 않는 조건으로. 빵집 뒷방 어두운 창가에 앉은 한덕수는 오늘도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고 있었다. 오경자라는 기자가 이 오랜 침묵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는 사실이 그에게는 반가움보다 두려움으로 먼저 다가왔다. 그는 아직 이 이야기를 세상에 꺼내놓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자신을 도와준 사람의 이름조차 확실히 알지 못한 채로 자신의 사연만 세상에 알려지는 것이 못내 부끄러웠기 때문이었다. 한덕수에게는 또 하나의 오래된 기억이 있었다. 자퇴 위기에서 벗어난 그 봄, 최영식 선생은 방과 후 그를 따로 불러 국어책 한 권을 건넨 적이 있었다. 낡은 책의 첫 장에는 아무 글귀도 적혀 있지 않았다. 다만 책장 사이사이 손때 묻은 부분마다 조심스레 밑줄이 그어져 있었다. 한덕수는 그때는 그것이 그저 헌책일 뿐이라 여겼다. 그러나 훗날 삶이 힘겨울 때마다 그 책을 꺼내 읽으며 그는 이상하게도 위로를 받았다. 밑줄 그어진 문장들은 하나같이 견딤과 이어짐, 그리고 되갚음에 관한 것들이었다. 한덕수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그 책을 꺼내 들었다. 표지는 다 헤어졌지만 그는 20년이 넘도록 그 책을 버리지 못했다. 책장을 넘기던 그의 손끝이 어느 페이지에서 멈췄다. 밑줄 그어진 문장 하나가 오늘따라 유독 눈에 들어왔다. 베푼 자는 이름을 남기려 하지 않고 받은 자는 그 이름을 끝내 알지 못하여도 좋다. 다만 그 마음이 흐르는 것으로 족하다. 그는 그 문장을 손끝으로 가만히 짚으며 생각했다. 어쩌면 이 책을 준 사람이야말로 그가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은인이 아니었을까. 그러나 한덕수는 스스로 그 생각을 밀어냈다.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함부로 결론을 내리고 싶지 않았다. 그는 그 책을 다시 서랍에 넣으며 다만 이 밤이 유난히 길게 느껴진다고 생각했다. 창밖으로 낮게 깔린 구름 사이로 희미한 달빛이 빵집 유리창을 비추고 있었다. 한덕수는 냉장고 위에 걸린 낡은 달력을 올려다보았다. 해마다 봄이 오면 그는 어김없이 우체국으로 향했다. 올해도 다르지 않았다. 며칠 전 그는 여느 해와 같이 봉투에 돈과 짧은 메모를 넣어 재단으로 붙였다. 다만 올해는 봉투를 붙이고 돌아오는 길이 어쩐지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다. 자신의 오랜 비밀이 세상에 알려질지도 모른다는 불안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는 처음으로 이 침묵을 언제까지 이어가야 할지에 대해 스스로에게 묻고 있었다. 그는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고 홀로 가게를 꾸려온 지 오래였다. 슬하에 자식은 없었다. 그에게 남은 것은 매일 새벽 반죽을 치대는 손과 30년 전 받았던 그 편지의 기억뿐이었다.
그는 종종 생각했다. 자신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이 장학금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 그 물음에 대한 답을 그는 아직 찾지 못하고 있었다. 가게 뒷방 벽에는 오래된 액자 하나가 걸려 있었다. 30년 전 청남고등학교 졸업식 날 친구들과 함께 찍은 흑백 사진이었다. 사진 속 앳된 얼굴의 자신 옆에는 조금 떨어진 자리에서 흐뭇하게 웃고 있는 최영식 선생의 모습도 담겨 있었다. 한덕수는 그 사진을 오래도록 바라보다가 조용히 불을 껐다. 내일도 새벽 4시면 다시 일어나 반죽을 시작해야 했다. 그러나 그날 밤 그는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침대에 누워서도 자꾸만 30년 전 그 봄으로 되돌아갔다. 자퇴서를 손에 쥐고 서 있던 18배 자신, 그리고 그런 그를 말없이 바라보던 담임 선생의 눈빛. 그 눈빛에는 어떤 동정도, 어떤 훈계도 담겨 있지 않았다. 다만 깊은 신뢰만이 담겨 있었다. 한덕수는 그때 그 눈빛이 자신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다는 사실을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선명하게 깨달아갔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나가 물 한 잔을 마셨다. 창밖으로 보이는 골목은 고요했다. 그는 문득 자신이 지금까지 만들어온 수많은 빵들을 떠올렸다. 매일 새벽 반죽을 치대며 그는 늘 같은 마음이었다. 정직하게, 정성을 다해서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그 봄의 은혜에 대한 유일한 보답이라 여겼기 때문이었다. 그는 다시 방으로 돌아와 이불을 끌어당기며 내일 새벽에도 어김없이 일어나 반죽을 시작해야 한다는 사실을 되새겼다. 삶은 계속되고 있었고 그 삶 속에서 그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은혜를 이어가고 있었다. 오경자는 취재를 시작한 지 보름이 지나도록 기사를 쓰지 못하고 있었다. 편집국장은 마감을 재촉했지만 그녀는 섣불리 펜을 들 수 없었다. 확신은 점점 굳어지고 있었지만 확신만으로 한 사람의 30년 침묵을 세상에 꺼내놓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그녀는 다시 덕수 베이커리를 찾았다. 이번에는 취재 수첩을 가방에서 꺼내지 않았다. 대신 아버지의 낡은 학생 명부 사본과 은행 영수증 사본을 조용히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한덕수는 그것을 보는 순간 표정이 굳어졌다. 이게 어디서 나셨습니까? 제 아버지 유품에서 나왔습니다. 최영식, 청남고등학교 국어교사였습니다. 가게 안에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한덕수는 반죽 묻은 손을 앞치마에 몇 번이고 문질렀다. 그는 오랫동안 준비해온 것처럼 보였던 침착함을 그 순간만큼은 완전히 잃어버린 얼굴이었다. 기자님이 최영식 선생님 따님이셨습니까? 네. 한덕수는 의자에 힘없이 주저앉았다. 오랜 세월 가슴에 묻어두었던 무언가가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듯한 표정이었다. 그는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오경자는 재촉하지 않고 그가 스스로 입을 열기를 기다렸다. 저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선생님이 저를 도와주셨다는 확신이요. 물어봐도 늘 웃으며 아니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서류를 보니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한덕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는 서랍에서 낡은 편지 봉투 하나를 꺼내 오경자 앞에 내밀었다. 30년 전 그가 받았던 바로 그 편지였다. 오경자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아들었다. 필체를 확인하는 순간 그녀는 숨을 삼켰다. 아버지의 글씨였다. 어린 시절부터 숱하게 보아온 결코 잊을 수 없는 그 필체였다. 저는 이 은혜를 갚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이미 돌아가시고 안 계셨어요. 그래서 저는 대신 다른 사람에게 갚기로 했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으니까요. 오경자는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끼며 물었다. 그런데 왜 여태 이름을 밝히지 않으셨어요? 이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잖아요. 한덕수는 고개를 저었다. 선생님께서 저를 도와주실 때
이름을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편지에 이렇게 쓰셨어요. 이 돈은 갚을 필요 없다. 다만 언젠가 여유가 생기거든 너와 같은 처지의 다른 사람에게 갚아주기 바란다. 저는 그 말씀을 그대로 따르고 싶었습니다. 제가 이름을 밝히는 순간 이건 선생님의 뜻이 아니라 제 자랑이 되어버릴 것 같았어요. 오경자는 그 말에 아무런 대꾸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기자로서 이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고 싶은 마음과 딸로서 아버지의 뜻을 지켜주고 싶은 마음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레 물었다. 그럼 저는 이 기사를 어떻게 써야 할까요? 한덕수는 오랜 침묵 끝에 대답했다. 쓰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적어도 제 이름만큼은요. 30주년이라는 걸 기념하고 싶으시다면 그 마음만 전해주십시오. 이름 없이도 전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 말은 단호했다. 오경자는 그 단호함 안에서 오랜 세월 홀로 짊어져 온 무게를 느꼈다. 그녀는 더 이상 그를 몰아붙일 수 없었다. 다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대로 이야기를 덮어버리는 것이 정말 최선인지에 대한 의문이 남아 있었다. 아버지의 뜻을 지키는 것과 아버지가 남긴 선함을 세상에 알리는 것. 그 둘 사이에서 그녀는 아직 답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가게를 나서기 전 오경자는 조심스레 물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쭐게요. 지금도 후회하지 않으세요? 이름 없이 이 모든 걸 이어오신 것이요. 한덕수는 처음으로 옅은 미소를 지었다. 후회는 없습니다. 다만 선생님께 직접 감사 인사를 드리지 못한 게 늘 마음에 걸립니다. 그 말을 남기고 오경자는 가게를 나섰다. 저녁 어스름이 골목에 내려앉고 있었다. 그녀는 걸음을 옮기며 아버지의 편지를 다시 한번 가슴에 꼭 안았다. 30해 전 이름 없이 건네진 편지 한 장이 이토록 긴 세월을 지나 오늘 딸의 손에 닿게 될 줄은 아버지도 짐작하지 못했을 것이었다. 편집국으로 돌아온 오경자는 좀처럼 자리에 앉지 못했다. 편집국장이 그녀를 불러 진행 상황을 물었다. 오 기자, 30주년 특집 말이야. 다음 주까지는 넘겨야 지면에 실을 수 있어. 후원자 정체는 좀 밝혀졌나? 오경자는 잠시 망설이다 답했다. 밝혀지긴 했습니다만 당사자가 이름을 공개하길 원치 않습니다. 편집국장은 미간을 좁혔다. 그럼 기사는 무슨 의미가 있나? 30년 만에 정체를 밝히는 특종이라며? 국장님, 이건 특종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관한 기사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체를 밝히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마음이 어떻게 30년을 건너왔는지를 전하는 게 목적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편집국장은 못마땅한 얼굴이었지만 오랜 세월 오경자의 판단을 믿어온 사람이었다. 그는 결국 짧게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자네 뜻대로 해. 대신 독자들이 납득할 만한 이야기를 만들어와. 오경자는 자리로 돌아와 빈 원고지를 앞에 두고 오래도록 앉아 있었다. 그녀는 어떻게 이 이야기를 써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했다. 한덕수의 부탁대로 이름을 지운다면 이야기는 힘을 잃을지도 몰랐다. 그러나 이름을 밝힌다면 30년간 지켜온 침묵과 아버지의 뜻을 저버리는 일이 될 것이었다. 그녀는 그날 밤 늦도록 빈 원고지 앞에서 펜을 들었다 놓기를 반복했다. 창밖으로 불빛이 하나둘 꺼져가는 도시를 바라보며 그녀는 자신이 기자이기 이전에 이 이야기의 또 다른 당사자라는 사실을 새삼 깨닫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오경자는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는 그날 있었던 일을 조심스레 전했다. 수화기 너머로 오빠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아버지가 그런 일을 하셨다고? 응. 지금까지 나온 증거로는 거의 확실해. 오빠는 낮은 한숨을 내쉬었다. 어쩐지. 어릴 때 우리 집 형편이 유독 빠듯했잖아. 엄마가 그것 때문에
아버지랑 자주 다투셨던 것도 기억나고, 오경자는 그제야 오래전 어머니와 아버지 사이의 낮은 언쟁들이 떠올랐다. 어머니는 종종 당신은 왜 남의 자식 걱정을 우리 애들보다 더하냐며 서운함을 토로하곤 했다. 어린 오경자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괜히 마음이 무거워졌었다. 아버지는 그때마다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그저 씁쓸하게 웃기만 했다. 오빠, 나 사실 아버지한테 서운한 마음이 아직도 조금 남아 있었나 봐. 이제 와서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그 서운함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어. 경자야. 아버지도 우리한테 미안하셨을 거야. 다만 표현을 못 하셨을 뿐이지. 오경자는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밤하늘에는 별이 드문드문 떠 있었다. 그녀는 아버지가 살아 계셨다면 묻고 싶은 것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을, 그리고 이제는 그 답을 영영 들을 수 없다는 사실을 동시에 실감하며 오래도록 밤길을 걸었다. 집에 돌아온 오경자는 씻지도 않은 채 책상 앞에 앉았다. 그녀는 아버지가 남긴 편지 사본을 다시 꺼내 읽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읽을 때마다 다른 감정이 밀려왔다. 처음 읽었을 때는 놀라움이었고, 두 번째 읽었을 때는 자랑스러움이었으며, 지금 세 번째로 읽는 이 순간에는 뭉클한 그리움이었다. 그녀는 문득 아버지가 이 편지를 쓸 때 어떤 마음이었을지 상상해 보았다. 넉넉지 않은 형편에도 다른 이의 자퇴를 막기 위해 사비를 털었을 아버지. 그러면서도 가족에게는 그 사실을 결코 내색하지 않았을 아버지. 오경자는 그 상상 속에서 아버지의 고단했던 삶을 어렴풋이나마 짐작할 수 있었다. 그녀는 편지를 서랍 속 깊은 곳, 어릴 적 아버지가 사용하던 낡은 손수건과 함께 조심스레 넣어두었다. 그리고 창문을 열어 밤 공기를 들이마셨다. 봄밤의 공기는 서늘했지만 어쩐지 마음만은 따뜻해지는 밤이었다. 며칠이 흘렀지만 오경자는 여전히 기사를 넘기지 못하고 있었다. 마감은 하루하루 다가왔고 편집국장의 재촉도 점점 잦아졌다. 그녀는 결국 다시 한번 한덕수를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이번에는 설득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의 생각을 다시 듣고 싶었다. 가게에 도착했을 때 한덕수는 마침 폐업 준비를 하듯 이른 시간에 셔터를 내리고 있었다. 오경자를 본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 문을 다시 열어주었다. 무슨 일로 또 오셨습니까? 기사 때문에요. 마감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직 어떻게 써야 할지 결정을 못했습니다. 한덕수는 낮은 한숨을 쉬며 의자를 권했다. 두 사람은 좁은 뒷방 탁자에 마주 앉았다. 제 입장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이름은 밝히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이야기를 세상에 제대로 전하고 싶습니다. 이름 없이 전하면 사람들은 그냥 미담 하나로 여기고 지나갈 거예요. 하지만 이게 얼마나 구체적이고 얼마나 오래 이어진 이야기인지 알게 된다면 훨씬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 겁니다. 기자님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건 기자님 입장이지 제 입장은 아닙니다. 한덕수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날이 섰다. 오경자도 물러서지 않았다. 이건 제 아버지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저도 당사자예요. 기자님이 당사자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저도 당사자입니다. 그리고 저는 제 이름이 알려지는 순간 이 일이 변질될 거라 믿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칭찬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건 은혜를 갚는 일이 아니라 저를 위한 일이 되어버립니다. 방 안에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오경자는 한덕수의 얼굴에서 흔들림 없는 신념을 보았다. 동시에 그 신념 뒤에 숨겨진 오래된 두려움도 함께 느꼈다. 혹시 두려우신 건 아닌가요? 사람들의 시선이요. 한덕수는 순간 말을 잃었다. 그는 한참 만에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두렵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제가 받은 도움을 자랑처럼 떠벌리는 사람으로 비칠까봐 그게 제일 두렵습니다. 저는 그저 선생님이 저에게 해주신 대로 조용히 이어가고 싶었을 뿐입니다. 오경자는 그 말에 마음이 흔들렸다. 그녀는 자신이 지금까지 이 취재를 기자의 눈으로만 바라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녀에게는 특집 기사가 필요했고 30년이라는 세월을 그럴듯한 서사로 완성하고 싶은 욕심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한덕수에게 이것은 서사가 아니라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 삶 그 자체였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제 입장만 생각했나 봅니다. 한덕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기자님 마음도 이해합니다. 다만 시간을 좀 주십시오. 저도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경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가게를 나서기 전 그녀는 문득 걸음을 멈추고 물었다. 만약 제가 아버지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알고 싶다고 하면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기사와 상관없이요. 한덕수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처음으로 진심이 담긴 목소리로 답했다. 물론입니다. 그건 제가 오히려 부탁드리고 싶었던 일입니다. 그 대답에 오경자는 옅은 미소를 지었다. 두 사람 사이에 흐르던 팽팽한 긴장이 조금은 누그러지는 순간이었다. 가게를 나서는 그녀의 발걸음은 처음 왔을 때보다 한결 가벼워져 있었다. 그러나 기사를 어떻게 써야 할지에 대한 고민은 여전히 그녀의 어깨 위에 무겁게 남아 있었다. 그날 밤 편집국에는 오경자 혼자 남아 있었다. 그녀는 지금까지 취재한 내용을 정리하며 두 개의 초고를 나란히 써보았다. 하나는 한덕수의 이름을 명확히 밝힌 특종 형식의 기사였고, 다른 하나는 이름을 지운 채 오직 30년간 이어진 마음에 초점을 맞춘 기사였다. 첫 번째 초고를 다 쓰고 난 뒤, 그녀는 그것을 오래도록 들여다보았다. 문장은 힘이 있었고, 독자들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을 만했다. 그러나 읽으면 읽을수록 그 문장 속에서 한덕수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다. 두려움과 부끄러움이 뒤섞인 그의 표정. 오경자는 결국 그 초고를 삭제했다. 두 번째 초고를 쓰기 시작하며 그녀는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다. 이름을 밝히지 않고도 이 이야기가 가진 힘을 전할 방법은 분명 있을 것이었다. 그녀는 문장 하나하나를 조심스레 골라 써 내려갔다. 이 도시에는 30년째 이름을 밝히지 않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은 한때 누군가로부터 이름 없는 도움을 받았고, 이제는 그 마음을 다른 이에게 되돌려주고 있다. 새벽 2시가 다 되어서야 오경자는 두 번째 초고를 완성했다. 그러나 그녀는 그것을 곧바로 편집국장에게 넘기지 않았다. 먼저 한덕수에게 보여주고 싶었다. 이 이야기의 또 다른 주인이 그 문장들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녀는 그의 반응을 직접 확인하고 싶었다.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하고 있었다. 오경자는 인쇄된 초고를 봉투에 담으며 오랜만에 홀가분한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편집국을 나서기 전 그녀는 후배 기자의 책상 위에 붙은 메모 하나를 우연히 보게 되었다. 다음 주 예정된 청남장학재단 30주년 기념행사 초청장이었다. 행사에는 그동안 장학금을 받은 졸업생들 중 몇몇이 참석해 소감을 전할 예정이라고 적혀 있었다. 오경자는 그 초청장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문득 이 행사가 어쩌면 이 이야기의 마지막 매듭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초청장을 챙겨 사무실을 나섰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다. 거리에는 아직 인적이 드물었고 가로등 불빛만이 조용히 길을 밝히고 있었다. 그녀는 걸으며 지난 2주간의 취재를 되짚어 보았다. 처음에는 그저 특집 기사 하나였을 뿐인 이 취재가 어느새 자신의 삶 깊은 곳까지 파고들어 있었다.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그리움, 그리고 뒤늦게 찾아온 존경심까지. 그녀는 그 모든 감정을 아는 채 천천히 동트는 거리를 걸어 집으로 향했다. 집에 도착한 오경자는 곧바로 잠자리에 들지 않고 부엌 식탁에 앉아 따뜻한 차 한 잔을 우렸다. 창밖으로 아침 해가 서서히 떠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지난 며칠간 자신이 걸어온 길을 가만히 되짚어 보았다. 처음 재단 사무실 문을 두드렸을 때만 해도 이 취재가 이토록 자신의 마음 깊은 곳을 흔들어 놓을 줄은 짐작조차 하지 못했다. 그녀는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며 한덕수가 느꼈을 두려움과 부끄러움을 다시 한번 헤아려 보았다. 이름이 알려지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 이름으로 인해 순수했던 마음이 오해받을까 두려웠던 것이리라. 오경자는 그 마음을 온전히 존중해주고 싶었다. 기자로서의 욕심보다 한 사람의 진심을 지켜주는 것이 더 값진 일이라는 확신이 그녀 안에서 조용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찻잔을 비우고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에 섰다. 아침 햇살이 거리에 길게 드리워지고 있었다. 출근길 사람들이 하나둘 발걸음을 재촉하며 지나갔다. 오경자는 그 평범한 풍경을 바라보며 이 도시의 수많은 사람들 각자에게도 저마다의 사연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이르렀다. 어떤 이는 오늘도 누군가에게 말 못할 은혜를 입었을 것이고 어떤 이는 그 은혜를 갚기 위해 조용히 애쓰고 있을 것이었다. 그녀는 그 모든 이름 없는 마음들이 이 도시를 지탱하는 진짜 힘이라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다. 창가에 서서 그녀는 오랫동안 그 생각에 잠겨 있었다. 이윽고 그녀는 몸을 돌려 다시 책상 앞에 앉았다. 아직 마무리해야 할 원고가 남아 있었다. 그녀는 두 번째 초고를 다시 한번 소리내어 읽어보았다. 문장 하나하나를 입으로 되뇌며 혹시라도 한덕수의 마음을 다치게 할 표현은 없는지 꼼꼼히 살폈다. 그것은 기자로서의 습관이라기보다는 오랜 세월 취재원의 삶을 함부로 다루지 않으려 애써온 그녀만의 원칙이었다. 그녀는 원고를 다듬으며 문장 사이사이에 아버지가 평소 즐겨 쓰던 표현들을 조심스레 녹여 넣었다. 아버지가 살아 계셨다면 분명 이런 식으로 표현하셨을 거라는 확신이 드는 순간마다 그녀는 펜을 멈추고 잠시 눈을 감았다. 그렇게 원고는 조금씩 완성되어 가고 있었다. 오경자는 초고를 들고 다시 친정집을 찾았다. 이번에는 취재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의 물건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고 싶었다. 오빠 내외의 양해를 구하고 그녀는 다시 다락으로 올라갔다. 나무 상자 안에는 지난번 미처 살펴보지 못한 물건들이 더 남아 있었다. 오경자는 그것들을 하나씩 꺼내 방바닥에 늘어놓았다. 낡은 안경, 색바랜 넥타이, 그리고 손바닥만 한 작은 수첩 하나. 수첩을 펼치자 아버지의 정갈한 글씨로 빼곡히 적힌 메모들이 눈에 들어왔다. 대부분은 수업 준비를 위한 메모였지만 그 사이사이 낯선 이름들이 적힌 페이지도 있었다. 이름 옆에는 작은 숫자와 날짜가 함께 적혀 있었다. 오경자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참을 들여다본 끝에 깨달았다. 그것은 아버지가 남몰래 도움을 준 학생들의 명단이었다. 한덕수의 이름도 그 안에 있었다. 그러나 그 이름 하나만이 아니었다. 명단에는 모두 7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오경자는 손끝이 떨려오는 것을 느끼며 수첩을 넘겼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아버지의 짧은 글이 남아 있었다. 날짜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기 2해 전으로 되어 있었다. 나는 평생 남을 돕는 일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다만 가족에게는 늘 미안했다. 경자와 경훈이에게 넉넉히 해주지 못한 것이 이 나이가 되어서도 마음에 걸린다. 그러나 후회는 없다. 다만 바라건대 언젠가 내 아이들이 이 마음을 이해해 줄 수 있다면 좋겠다. 이름을 남기지 않는 선함도 가족을 향한 사랑 못지않게 소중한 것이었다고
오경자는 그 글을 읽으며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오랫동안 아버지를 원망해왔다는 사실을 그제야 온전히 인정했다. 어린 시절의 궁핍, 남을 먼저 챙기던 아버지에 대한 서운함, 그리고 그 모든 감정을 애써 외면하며 살아온 지난 20년. 그 모든 것이 이 짧은 글 앞에서 조용히 녹아내리고 있었다. 수첩 갈피에는 빛바랜 사진 한 장도 끼워져 있었다. 젊은 시절의 아버지가 어린 오경자와 오빠를 양옆에 앉히고 활짝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사진 뒷면에는 아버지의 글씨로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내 아이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이름들. 오경자는 그 문장을 몇 번이고 손끝으로 쓸어보았다. 아버지는 결코 가족을 소홀히 여긴 것이 아니었다. 다만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서툴렀을 뿐이었다. 그녀는 수첩을 가슴에 품고 한참을 다락에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오후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와 먼지 낀 다락방을 따스하게 물들이고 있었다. 오경자는 문득 이 수첩이야말로 이 이야기의 진짜 결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30년 전의 편지도 오늘의 빵집도 아닌 바로 이 짧은 글 한 줄이야말로 아버지가 딸에게 남기고 싶었던 진심이었다. 그녀는 다락을 내려와 오빠에게 수첩을 보여주었다. 오빠 역시 아버지의 글을 읽으며 오래도록 말을 잇지 못했다. 남매는 그렇게 한참을 나란히 앉아 각자의 기억 속 아버지를 다시 떠올렸다. 서운함과 그리움이 뒤섞인 침묵이었지만 그 침묵은 더 이상 무겁지만은 않았다. 오경자는 그날 저녁 곧장 덕수 베이커리로 향했다. 그녀의 손에는 아버지의 수첩이 들려 있었다. 한덕수에게 이 수첩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 그것은 기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30년간 은인의 이름조차 알지 못한 채 살아온 한 사람에게 마지막 퍼즐 한 조각을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었다. 저녁 골목을 걷는 그녀의 발걸음이 점점 빨라지고 있었다. 가는 길에 그녀는 명단에 적혀있던 나머지 6명의 이름을 다시 떠올렸다. 낯익은 이름은 없었다. 아마도 세월이 흐르며 이 도시를 떠났거나 혹은 이미 세상을 떠났을 수도 있었다. 오경자는 문득 그들 모두의 삶이 궁금해졌다. 아버지의 이름 없는 도움을 받고 자란 7명의 사람들. 그들은 지금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 그녀는 이 취재가 끝난 뒤에도 언젠가 그들의 이야기를 조용히 찾아보고 싶다고 생각했다. 골목 어귀에 다다르자 덕수 베이커리의 불빛이 멀리서도 눈에 들어왔다. 늦은 시간이었지만 가게 안쪽 불은 여전히 밝았다. 오경자는 가쁜 숨을 고르며 유리문 앞에 섰다. 유리창 너머로 한덕수가 홀로 앉아 오래된 국어책을 들여다보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30년 전 최영식 선생이 그에게 건넸다던 바로 그 책이었다. 오경자는 잠시 문 앞에 서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밀가루 냄새와 저녁의 정적이 뒤섞인 그 작은 가게 안에서 한 남자가 오랜 세월 홀로 간직해온 은혜의 흔적을 다시 어루만지고 있었다. 그녀는 그 모습에서 아버지의 삶이 이 낯선 남자의 삶 속에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다는 사실을 새삼 실감했다. 그녀는 조심스레 문을 두드렸다. 한덕수가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놀라움과 함께 어쩐지 이 늦은 방문을 예감하고 있었던 듯한 담담함도 함께 담겨 있었다. 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문을 열어주었다. 이 시간에 어쩐 일이십니까? 오경자는 아무 말 없이 아버지의 수첩을 그에게 내밀었다. 한덕수는 낡은 수첩을 받아들고 떨리는 손으로 첫 장부터 천천히 넘기기 시작했다. 명단에 적힌 자신의 이름을 발견한 순간 그는 잠시 숨을 멈추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아버지가 남긴 짧은 글에 이르렀을 때 그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선생님이 정말로 저를 기억하고 계셨군요.
네. 그리고 아버지는 저희 가족에게도 늘 미안한 마음을 갖고 계셨더라고요. 이름을 남기지 않는 서남도 가족을 향한 사랑 못지않게 소중했다고 그렇게 적어두셨어요. 한덕수는 수첩을 가슴에 꼭 끌어안았다. 오랜 세월 확신하지 못했던 것이 이제야 완전한 진실이 되어 그의 손에 쥐어진 순간이었다. 그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고맙습니다, 기자님. 아니, 경자씨. 그가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부른 순간이었다. 오경자는 그 말 속에 담긴 진심을 느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 사이에 흐르던 낯선 거리감이 그 밤 처음으로 완전히 허물어지고 있었다. 한덕수는 오경자를 위해 따뜻한 차 한 잔을 내왔다. 두 사람은 좁은 뒷방 탁자에 마주 앉아 그날 밤 늦도록 이야기를 나누었다. 한덕수는 그동안 차마 누구에게도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하나씩 꺼내놓았다. 어머니가 삭시를 하며 삼남매를 키우던 시절의 고단함, 대학 진학을 포기하려 했던 순간들, 그리고 제과 기술을 배우며 처음으로 자신의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낸다는 것의 기쁨까지. 오경자는 조용히 귀를 기울이며 그의 이야기 속에서 아버지가 지켜내고 싶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더욱 선명하게 느낄 수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학비 지원이 아니라 한 사람이 스스로의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손길이었다. 창밖으로 밤이 깊어갔지만 두 사람의 대화는 좀처럼 끝나지 않았다. 오래된 상처와 오래된 은혜가 한자리에서 만나 서로를 다독이고 있는 밤이었다. 밤이 이슥해지자 한덕수는 문득 자리에서 일어나 진열대 한쪽에 남아있던 빵 몇 개를 접시에 담아왔다. 이거 좀 드셔보세요. 오늘 새벽에 구운 겁니다. 오경자는 빵을 한 입 베어 물었다. 담백하고 은은한 단맛이 입안에 퍼졌다. 맛있네요. 이 맛 오래도록 연구하신 거죠? 네. 처음 가게를 열었을 때는 손님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매일 새벽 반죽을 했어요. 선생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이 정도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니었으니까요. 오경자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남은 빵을 마저 먹었다. 창밖으로 어느새 자정이 가까워지고 있었지만 두 사람 모두 자리를 뜰 생각을 하지 않았다. 오랜 세월 각자의 방식으로 짊어져 온 무게를 그날 밤 처음으로 함께 나누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며칠 뒤 한덕수는 오경자에게 뜻밖의 부탁을 전했다. 최영식 선생의 산소에 함께 가고 싶다는 것이었다. 30년 전 장례식장 문턱에서 끝내 들어가지 못했던 그날의 미안함을 이제는 풀고 싶다고 했다. 오경자는 흔쾌히 응했다. 두 사람은 이른 아침 청남시 외곽의 야산에 자리한 아버지의 산소로 향했다. 봄이 완연해진 산길에는 이름 모를 들꽃들이 피어 있었다. 한덕수는 손에 흰 국화 한 다발을 들고 있었다. 산소에 다다르자 그는 오래도록 그 앞에 서서 움직이지 못했다. 선생님, 저 한덕수입니다. 많이 늦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다. 그는 국화를 산소 앞에 내려놓고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그때 자퇴서를 받아주지 않으셨던 것도, 몰래 학비를 대신 내주셨던 것도, 그리고 이 책을 건네주셨던 것도 이제야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는 가지고 온 낡은 국어책을 산소 앞에 잠시 올려두었다. 30년 전 받았던 그 책을 이제야 원래의 주인에게 돌려드리듯 그렇게 내려놓았다. 오경자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훔쳤다. 한덕수는 한참 만에 몸을 일으키며 오경자를 돌아보았다. 경자씨, 죄송합니다. 아버님 산소 앞에서 제가 너무 오래 붙잡아 두었네요. 아니에요. 저도 아버지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오경자는 산소 앞에 다가가 조용히 앉았다. 그녀는 오랫동안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말을 처음으로 소리내어 꺼냈다. 아버지, 저 어릴 때 아버지 많이 원망했어요. 왜 우리 집은 늘 남들보다 어려웠을까? 왜 아버지는 우리보다 남을 더 챙기실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자랐어요. 그런데 이제 알겠어요. 아버지는 한 번도 저희를 소홀히 여기신 적 없었다는 거요. 다만 그 사랑을 어떻게 보여줘야 할지 조금 서투르셨던 것뿐이라는 거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옆에서 지켜보던 한덕수도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아버지가 남기신 마음이 이렇게 한 사람의 인생을 살리고 또 다른 사람들의 인생으로 이어지는 걸 보니까요. 이제는 원망보다 자랑스러운 마음이 더 커요. 저를 이런 아버지의 딸로 낳아주셔서 늦었지만 감사합니다. 산소 앞에는 오랜 침묵이 흘렀다. 바람이 불어와 두 사람의 옷깃을 스치고 지나갔다. 멀리서 산새 소리가 들려왔다. 오경자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맑고 푸른 봄 하늘이었다. 아버지가 어디선가 이 모습을 지켜보고 계신다면 어떤 표정을 짓고 계실지 그녀는 문득 궁금해졌다. 산을 내려오는 길, 한덕수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경자씨, 저는 이제 결심했습니다. 기사에 제 이름을 쓰셔도 좋습니다. 오경자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마음이 바뀌신 거예요? 네. 예전에는 제 이름이 알려지면 이게 자랑이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생각해보니 이건 제 자랑이 아니라 선생님의 이야기, 그리고 저 같은 사람들에게 여전히 필요한 이야기라는 걸 알았습니다. 제 이름을 감추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걸 오늘 산소 앞에서 깨달았습니다. 오경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조심스레 자신의 생각을 전했다. 그런데요, 덕수 씨. 저는 오히려 반대로 생각이 바뀌었어요. 이름을 밝히지 않아도 이 이야기는 충분히 힘을 가질 수 있다고요. 오히려 이름이 없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자기 이야기처럼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요? 두 사람은 산길을 걸으며 오래도록 이야기를 나누었다. 결론은 쉽게 나지 않았지만 그 대화 자체가 두 사람에게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산 아래로 청남시의 전경이 펼쳐졌다. 강물이 봄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한동안 그 풍경을 바라보았다. 경자씨, 저 하나만 여쭤봐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선생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저는 제자로서 뵌 모습밖에 몰라서요. 오경자는 잠시 웃음을 지으며 답했다. 엄격하지만 다정한 분이셨어요. 저희 남매한테는 잔소리도 많이 하셨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화를 내신 기억은 별로 없어요. 늘 조용히 타이르셨죠. 밥상머리에서 책 이야기를 참 많이 해주셨는데 그때는 지겨워서 흘려들었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그 이야기들이 다 저한테 남아있더라고요. 저도 그렇습니다.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해주신 말씀 중에 아직도 기억나는 게 몇 개 있어요. 사람은 혼자 크는 게 아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크고 그 은혜를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흘려보내며 사는 것이다. 그 말씀을 들을 때는 그냥 흘려들었는데 지금 제 삶을 보니 그 말씀 그대로 살아온 것 같습니다. 오경자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산을 완전히 내려올 때까지 아버지에 대한 그리고 각자의 지난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낯설었던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그날 완전히 사라져 있었다. 산 아래 도착했을 때 하늘은 어느새 부드러운 오후 햇살로 물들어 있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한덕수는 문득 오래된 기억 하나를 꺼내놓았다. 졸업식 날이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제 어깨를 툭 치시며 딱 한마디 하셨어요. 덕수야, 앞으로는 내가 누군가의 봄이 되어주거라. 그때는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냥 좋은 말씀이시겠거니 했죠. 그런데 이상하게 그 말이 오래도록 마음에 남았습니다. 오경자는 운전대를 잡은 채 잠시 말을 잃었다. 아버지다운 말이었다. 그녀는 그 문장을 마음속으로 몇 번이고 되뇌었다. 누군가의 봄이 되어주거라. 아버지는 평생 스스로 그 말을 실천하며 살아온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 말은 이제 한덕수를 통해 30년의 세월을 건너 다시 그녀에게 전해지고 있었다. 덕수 씨, 그 말씀 저도 오늘 처음 들었는데 왠지 낯설지가 않네요. 아버님다운 말씀이었으니까요. 두 사람은 나란히 웃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봄 풍경이 그날따라 유난히 눈부셨다. 시내로 들어서기 전 두 사람은 잠시 강변 정자에 차를 세우고 걸음을 멈추었다. 정자에 앉아 두 사람은 말없이 강물을 내려다보았다. 한덕수가 먼저 침묵을 깼다. 경자 씨, 사실 저는 오랫동안 누군가에게 이 이야기를 털어놓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아무한테도 말할 수가 없었어요. 말하는 순간 이 은혜가 가벼워질 것 같아서요. 이제는 좀 가벼워지셨어요? 한덕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이상하게도 더 무거워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가벼워졌습니다. 누군가와 나누니까요. 오경자는 그 말에 미소 지었다. 그녀 역시 마찬가지였다. 아버지에 대한 오랜 원망과 그리움을 홀로 짊어지고 살아왔던 지난 세월이 이제는 누군가와 함께 나눌 수 있는 이야기가 되어 있었다. 정자 위로 봄바람이 불어와 두 사람의 마음속 오래된 짐을 조금씩 덜어가고 있는 듯했다. 정자를 떠나기 전 오경자는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봄 하늘이었다. 그녀는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어쩌면 아버지는 이미 어딘가에서 이 모든 순간을 지켜보고 계실지도 몰랐다. 덕수 씨, 저는 오늘 아버지를 다시 만난 것 같은 기분이에요. 한덕수는 그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렇습니다. 선생님이 저에게 그리고 경자 씨를 통해 다시 한번 말을 걸어주신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정자를 나서며 나란히 걸음을 옮겼다. 강변을 따라 늘어선 벚나무들 사이로 오후의 햇살이 부드럽게 부서지고 있었다. 그 길을 걷는 두 사람의 그림자가 강물 위에 길게 드리워졌다. 청남장학재단 30주년 기념행사가 열리는 날이었다. 시청 앞 작은 강당에는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고 있었다. 그동안 이 장학금의 도움을 받았던 졸업생들 중 몇몇이 초청되어 자리를 채웠고 지역 인사들과 기자들도 참석했다. 오경자는 취재수첩 대신 지난 며칠간 완성한 원고 한 장을 손에 쥐고 강당 뒤편에 서 있었다. 행사가 시작되기 전 이명태 사무국장이 오경자에게 다가와 조심스레 물었다. 기자님, 결국 기사는 어떻게 쓰기로 하셨습니까? 오경자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이름은 밝히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이 마음이 어떻게 이어져 왔는지를 쓰기로 했어요. 이명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30년을 지켜온 뜻이니까요. 행사가 시작되고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다. 그동안의 후원 내역과 장학생들의 이후 소식이 화면을 통해 소개되었다. 의사가 된 사람, 교사가 된 사람, 이 도시에 남아 작은 사업체를 꾸린 사람까지 저마다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30년의 결실이 하나씩 펼쳐졌다. 행사 후반, 사회자는 뜻밖의 순서를 안내했다. 올해 새롭게 장학금을 받게 될 학생이 무대에 오른다는 소식이었다. 17살의 여학생이 긴장한 얼굴로 단상에 올랐다. 형편이 어려운 가정에서 자라 이번 장학금 덕분에 학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다고 했다. 학생은 떨리는 목소리로 짧은 소감을 전했다.
저는 이 장학금을 주신 분이 누구신지 모릅니다. 하지만 언젠가 저도 제가 받은 이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돌려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강당 안에 조용한 박수가 터져 나왔다. 오경자는 강당 뒤편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자신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곁에는 어느새 다가온 한덕수가 함께 서 있었다. 그는 그 학생을 바라보며 나직이 중얼거렸다. 저 아이도 언젠가 저처럼 누군가의 봄이 되겠지요. 오경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말없이 그 자리에 서서 30년 전 시작된 이야기가 오늘 또 한 사람의 삶으로 이어지는 순간을 지켜보았다. 행사가 끝난 뒤 한덕수는 조용히 재단 사무실로 향했다. 그는 미리 준비해온 봉투 하나를 이명태에게 건넸다. 이번에도 발신일란은 비어 있었다. 다만 봉투 앞메모에는 짧은 문장 하나가 새로 더해져 있었다. 이 마음이 끊이지 않기를. 오경자는 그 모습을 조금 떨어진 자리에서 지켜보았다. 그녀는 마침내 결심했다. 기사에 한덕수의 이름을 쓰지 않기로. 대신 그녀는 이 이야기를 아버지가 남긴 문장으로 마무리 짓기로 했다. 이름을 남기지 않는 서남도 가족을 향한 사랑 못지않게 소중한 것이었다. 그녀는 그 문장이야말로 30년의 세월이 전하고자 했던 진짜 메시지라고 믿었다. 행사장을 나서는 길, 한덕수가 오경자에게 다가와 물었다. 경자씨, 이제 기사 다 쓰신 거예요? 네, 오늘 마감해서 넘길 거예요. 어떤 내용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오경자는 미소를 지으며 원고를 건넸다. 한덕수는 그 자리에서 천천히 원고를 읽어 내려갔다. 자신의 이름도 최영식이라는 이름도 없었지만 그 안에는 30년의 모든 진심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는 원고를 다 읽고 나서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이거면 충분합니다. 이름보다 더 큰 걸 담아주셨네요. 오경자는 그 말에 마음이 놓였다. 두 사람은 나란히 강당을 나섰다. 저녁 바람이 불어와 두 사람의 옷깃을 스쳤다. 봄이 저물어가고 있었지만 어쩐지 그 바람은 새로운 계절의 시작을 알리는 것처럼 느껴졌다. 행사장 계단을 내려오며 오경자는 문득 걸음을 멈추고 한덕수에게 물었다. 덕수 씨, 앞으로도 계속 이어가실 거죠? 이 장학금이요. 물론입니다. 다만 이제는 저 혼자만의 몫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 학생을 보면서 언젠가 저 아이도 자기 몫을 이어가겠구나 싶었어요. 선생님에서 저로, 저에서 또 누군가로 그렇게 계속 흘러가는 거겠죠. 저도 돕고 싶어요. 재단 일에 제가 힘이 될 수 있다면요. 한덕수는 놀란 얼굴로 오경자를 바라보았다. 기자님이요? 네, 아버지가 시작하신 마음이니까요. 저도 그 흐름에 작게나마 함께하고 싶어요. 두 사람은 그렇게 걸음을 나란히 하며 강당을 완전히 벗어났다. 시청 앞 광장에는 늦은 오후의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아 있었다. 광장 한쪽에서는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고 그 소리가 두 사람의 뒤를 따라오듯 울려 퍼졌다. 오경자는 문득 이 모든 풍경이 아버지가 꿈꾸었을 어떤 세상의 한 조각처럼 느껴졌다. 집으로 돌아온 오경자는 책상 앞에 앉아 원고의 마지막 문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았다. 그녀는 원고 말미에 짧은 문장을 하나 덧붙이기로 했다. 이 도시에는 여전히 이름을 남기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의 이름을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들이 남긴 마음만은 30년. 그리고 앞으로도 오래도록 이 도시를 따뜻하게 비출 것이다. 그녀는 그 문장을 몇 번이고 소리내어 읽어보았다. 마침내 만족스러운 얼굴로 원고를 저장했다. 창밖으로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다. 오경자는 책상 서랍에서 아버지의 낡은 사진을 다시 꺼내 보았다. 사진 속 아버지는 여전히 조심스러운 얼굴로 웃고 있었다.
그녀는 그 사진을 향해 조용히 중얼거렸다. 아버지, 저 이제 아버지를 이해해요. 그리고 자랑스러워요. 방 안에는 오래도록 고요한 정적이 흘렀다. 그 정적 속에서 오경자는 처음으로 마음이 온전히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다. 30년의 침묵이 마침내 원망이 아닌 이해로 마무리되고 있었다. 이튿날 오경자는 편집국장에게 최종 원고를 넘겼다. 편집국장은 원고를 읽어 내려가며 몇 번이고 고개를 끄덕였다. 오 기자, 이거 특종은 아니지만 훨씬 좋은 기사야. 감사합니다, 국장님. 정년까지 얼마 안 남았는데 마지막으로 이런 기사를 쓰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해. 오경자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자리로 돌아왔다. 그녀는 창밖으로 보이는 청남시의 풍경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32년의 기자 생활 동안 수많은 기사를 써왔지만 이번 기사만큼 자신의 삶과 깊이 맞닿은 기사는 없었다. 그녀는 이제 이 도시가 조금 다르게 보인다고 느꼈다. 낡은 건물 하나, 오래된 골목 하나에도 저마다 이름 없는 이야기들이 숨어 있을 것만 같았다. 퇴근길, 오경자는 오랜만에 시장 골목을 천천히 걸었다. 저녁 무렵의 시장은 활기찼다. 상인들의 흥정 소리,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골목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그녀는 덕수 베이커리 앞을 지나며 걸음을 멈추었다. 유리창 너머로 한덕수가 다음 날 손님을 맞을 준비를 하며 진열대를 정리하고 있었다. 그는 오경자를 발견하고는 손을 흔들어 보였다. 오경자도 미소로 화답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이제 더 이상 서먹함이 남아있지 않았다. 그녀는 골목을 마저 걸으며 이 도시가 오랫동안 지켜온 무수한 이름 없는 마음들을 떠올렸다. 그 마음들이 모여 이 작은 도시를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지탱해오고 있었던 것이다. 기사가 실린 날 아침, 청남일보 사회면에는 이름 없는 장학금, 30번째 봄을 맞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다. 기사에는 어떤 이름도 등장하지 않았다. 다만 한 사람이 이름 없는 도움을 받았고 훗날 그 마음을 다른 이에게 되돌려주며 살아왔다는 이야기가 담담하고 정갈한 문장으로 담겨 있었다. 기사가 나간 뒤 오경자의 책상에는 뜻밖에도 여러 통의 편지가 도착했다. 얼굴 모르는 독자들이 보내온 편지였다. 그 중에는 자신도 오래전 누군가로부터 이름 없는 도움을 받았다는 고백도 있었고 이제라도 그 은혜를 갚고 싶다는 다짐도 있었다. 오경자는 그 편지들을 하나씩 읽으며 이 이야기가 아버지와 한덕수 두 사람만의 것이 아니라 이 도시 전체의 것이 되어가고 있음을 느꼈다. 몇 주 뒤 오경자는 정년퇴임을 맞았다. 마지막 출근 날 그녀는 오랫동안 앉아있던 책상을 정리하며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아버지의 수첩을 다시 꺼내 보았다. 그녀는 그것을 조심스레 가방에 넣고 오랜 세월 몸담았던 편집국을 나섰다. 퇴임 후 오경자는 청남장학재단의 자원봉사자로 새로운 일상을 시작했다. 그녀는 매년 봄 새로운 장학생을 선발하는 일을 도우며 재단 사무실에 나갔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녀는 한덕수와 자주 마주쳤다. 그는 여전히 매년 봄이면 이름 없는 봉투를 붙였고 오경자는 이제 그 봉투가 도착하는 순간을 누구보다 먼저 아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세월이 흘러 첫 장학생으로 도움을 받았던 그 여학생도 대학을 졸업하고 이 도시로 돌아왔다. 그녀는 청남고등학교의 국어교사가 되었다. 부임 첫날 그녀는 교무실 책상 위에 낡은 국어책 한 권을 올려두었다. 예전에 어느 은사로부터 전해 들었다는 밑줄 그어진 문장들이 가득한 책이었다. 그녀는 그 책을 학생들에게 조금씩 나누어 읽어주기 시작했다. 어느 봄날 그 젊은 교사는 반 학생 하나가 가정 형편으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그녀는 그날 밤
책상 앞에 앉아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발신이라는 비워둔 채로 편지 봉투에는 낯익은 문장 하나가 적혔다. 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이름을 남기지 않는 조건으로. 그렇게 이야기는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 이름 없는 마음은 30년 전 한 국어 교사의 손끝에서 시작되어 한 소년의 삶을 지나 한 기자의 눈물을 지나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젊은 교사의 손끝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청남시에는 여전히 봄이 되면 발신이 없는 봉투가 조용히 도착한다. 그리고 그 봉투를 열어보는 사람들은 이름 대신 마음을 먼저 읽는 법을 하나씩 배워가고 있었다. 강둑에는 다시 벚꽃이 피었다. 31번째 봄이었다. 오경자는 그 벚꽃 길을 천천히 걸으며 생각했다.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며 누군가의 봄이 될 기회를 만난다고. 그 봄이 이름을 남기든 남기지 않든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이 다음 사람에게로 흘러간다는 사실이라고. 그녀는 강바람을 맞으며 오래도록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이름 없는 장학금은 그렇게 오늘도 이 도시 어딘가에서 조용히 계속되고 있었다. 한덕수는 그해 여름 가게 뒷방 벽에 새로운 액자 하나를 걸었다. 30년 전 졸업식 사진 옆에 최영식 선생의 수첩에서 복사해온 마지막 문장을 나란히 걸어두었다. 이름을 남기지 않는 서남도 가족을 향한 사랑 못지않게 소중한 것이었다. 그는 매일 새벽 반죽을 시작하기 전 그 문장을 한 번씩 눈에 담았다. 그것은 그에게 하루를 시작하는 작은 의식이 되었다. 오경자는 퇴임 후에도 매주 한 번씩 재단 사무실에 나가 서류를 정리했다. 그녀는 어느 날 30년 전 아버지가 도왔던 나머지 6명의 이름을 하나씩 조용히 찾아보기 시작했다. 그들 중 몇몇은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몇몇은 여전히 이 도시 곳곳에서 저마다의 삶을 이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그들을 찾아가 짧은 인사를 전했다. 대단한 취재도 기사도 아니었다. 그저 딸로서 아버지가 남긴 마음의 흔적을 하나씩 확인하고 싶었을 뿐이었다. 그리고 그 모든 이야기의 끝에서 오경자는 마침내 깨달았다. 아버지가 평생 이름을 남기지 않았던 것은 이름이 부끄러워서가 아니라 그 마음이 이름보다 오래 남기를 바랐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름은 사라져도 마음은 30년이 지나고 또 30년이 지나도록 누군가의 봄이 되어 계속 피어날 것이었다. 강둑의 벚꽃은 올해도 그리고 내년에도 변함없이 피고 질 것이었다. 그리고 그 벚꽃이 필 때마다 이 도시 어딘가에서는 또 한 사람이 이름 없이 누군가의 봄이 되어주고 있을 것이었다. 어느 봄날 저녁, 오경자는 강둑에 앉아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곁에는 한덕수가 함께 앉아 있었다. 두 사람은 이제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오랜 벗이 되어 있었다. 한덕수가 문득 입을 열었다. 경자씨, 처음 기자님이 가게 문을 열고 들어오셨을 때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때는 정말 두려웠거든요. 저도 그때는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요. 그냥 특집 기사 하나 쓰려던 거였는데. 두 사람은 나란히 웃었다. 강물 위로 노을이 붉게 번져가고 있었다. 오경자는 문득 이 모든 시작이 우연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봉투에서 났던 그 빵 냄새, 다락방에서 발견한 낡은 명부, 그리고 30년을 건너온 편지 한 장. 그 모든 조각들이 결국은 하나의 이야기로 이어지기 위해 준비되어 있었던 것처럼 느껴졌다. 덕수씨, 우리 내년에도 이 자리에서 벚꽃을 함께 볼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내년에도, 그 다음 해에도요. 노을이 완전히 저물고 강 위로 어스름이 내려앉을 때까지 두 사람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이름 없는 마음들이 모여 만든 30번의 봄.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봄들이
이 작은 도시를 여전히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다. 그 후로도 오랫동안 청남시 사람들은 봄이 되면 저마다의 방식으로 이 이야기를 기억했다. 어떤 이는 낡은 신문 기사를 다시 꺼내 읽었고, 어떤 이는 그저 벚꽃이 필 때마다 문득 그 이야기를 떠올리며 미소 지었다. 정작 이야기의 주인공들은 이름을 밝히지 않았지만 그 마음만큼은 도시 곳곳으로 스며들어 있었다. 덕수 베이커리는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청남 장학재단에는 여전히 봄마다 이름 없는 봉투가 도착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흐름 어딘가에는 이제 막 세상에 작은 선의를 흘려보내기 시작한 또 다른 누군가가 있을 것이었다.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다만 이름을 바꾸어가며 계절을 바꾸어가며 조용히 계속되고 있을 뿐이었다. 청남시의 봄은 그렇게 해마다 새로운 이름 없는 이야기를 품고 다시 피어나고 있었다. 오경자는 이 모든 이야기를 마음속에 담아두며 마지막으로 취재 수첩 맨 뒷장에 짧은 문장 하나를 적었다. 기사로도 그 무엇으로도 남기지 않을 오직 그녀 자신만을 위한 문장이었다. 이름을 남기지 않아도 좋다. 다만 누군가의 봄이 되어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녀는 수첩을 덮고 오랫동안 지녀온 낡은 만년필을 손에 쥐었다. 아버지가 평생 사용하던 그 만년필이었다. 그녀는 그것을 서랍 대신 이제부터는 매일 들고 다니는 가방 속에 넣어두기로 했다. 아버지의 이야기는 이제 그녀의 이야기가 되어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 윤희는 종종 가게 일을 거들며 태호의 곁을 지켰다. 손님이 이름을 맡기고 가면 그녀는 정갈한 글씨로 주문서를 작성했고, 태호는 그 옆에서 나무를 고르며 흐뭇하게 그녀를 바라보았다. 시장 사람들은 두 사람을 두고 늦게 핀 꽃이 더 예쁘다며 덕담을 건넸다. 처음에는 수군거리던 일부 이웃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두 사람의 진심, 어린 모습에 마음을 열었다. 민호 부부의 사이도 그 사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 아버지의 용기를 지켜본 민호는 아내에게 자신의 마음을 조금씩 더 솔직하게 표현하기 시작했다. 부부는 예전보다 훨씬 자주 웃었고 서로의 손을 잡는 일도 많아졌다. 태호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생각했다. 자신이 50년 만에 되찾은 용기가 아들의 삶에도 작은 씨앗이 되었다는 사실이 그를 더없이 뿌듯하게 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인생의 황혼에 이르러서도 진심은 늦지 않는다는 것을 이 노부부는 온몸으로 보여주었다. 50년의 세월을 돌아 결국 서로에게 닿은 두 사람의 이야기는 성문시장 뒷골목 작은 도장포에서 오늘도 조용히 이어지고 있다. 이름 하나를 정성껏 새기는 일이 때로는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새기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사랑은 나이와 세월을 넘어 언제든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일심당의 작은 도장 하나가 조용히 말해주고 있다. 봄이 가고 여름이 왔다. 가게 앞 화분에는 어느새 봉숭아꽃이 붉게 피어 있었다. 50년 전 평상 옆에 피어 있던 바로 그 꽃이었다. 태호는 그 꽃을 바라보며 윤희에게 말했다. 이 꽃 기억나세요? 윤희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요. 그때도 이맘때 피었었죠.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붉은 봉숭아꽃을 바라보며 50년의 세월을 지나 다시 만난 오늘 하루를, 그리고 앞으로 함께할 날들을 조용히 그려보았다. 그해 가을, 두 사람은 늦은 신혼여행 삼아 근교 온천 마을로 하루 나들이를 다녀오기도 했다. 태호가 평생 처음 떠나보는 여행다운 여행이었다. 온천물에 몸을 담그며 윤희가 웃으며 말했다. 이런 것도 다 늦게 배우네요, 우리. 태호도 따라 웃으며 답했다. 늦었지만 그래도 배우고 있잖습니까.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에게 처음이자 새로운 순간들을 하나씩 만들어가고 있었다. 가을이 되자
두 사람은 성문시장 상인의 잔치에 나란히 참석했다. 시장 사람들은 이제 두 사람의 모습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떡집 아주머니는 윤희 손을 잡으며 말했다. 형님, 강 사장님이 요즘 얼굴이 환해지셨어요. 다 형님 덕분이에요. 윤희는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저야말로 이 나이에 다시 웃을 일이 생겨서 감사할 따름이에요. 겨울이 오고 눈이 소복이 내리던 어느 날, 두 사람은 가게 안작은 화로 곁에 나란히 앉아 서로의 손을 꼭 잡았다. 창밖에 눈송이만큼이나 포근한 시간이었다.